오늘 그 우리 시정 토론 부여된 시간이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앞서 제가 인사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널리스트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는데 막상 당사자 쪽에는 그 원고 피고 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날 조금 저희들 이름을 갈고 앞에 나서는 거는 좀 자제하라는 그런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는 양해를 바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원고 피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쪽에서 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표를 다신 분들은 모두 4분을 모셨는데요. 학계에서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모셨는데 먼저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그쪽에 아시죠?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양님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전에 한국회계학회장을 하셨고요. 바로 그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관해서 대대적인 그때 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사하신 그 회장님, 한종수 회장님이 이미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분이 위원장이 되고 그 위에 가장 리더로서 사실은 지휘하신 분이, 진두 지휘하신 분이 바로 이 조성표 학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회에 한 분 더 모신 것은 이게 판결문에 판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 마침 저희들이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판사 출신 변호사십니다. 이분이 안태준 우리 교수님. 예. 한양대학에 지금 현재 법전원에 계시는데 가장 그 이번 판결문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음미해서 소개해 주실 분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 교수님은 회계업계에 인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빅4의 그 회계법인 법무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단순한 그 법대는 교수님이 아니시고 회계 문제도 이미 통달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셨고 그리고 최종만 우리 저 등록회계법인 협의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최종만 회장님은 지금 그 신한회계법인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른 분하고 이제 그 다르게 빅4는 제가 사실은 접촉을 해봤어요. 그런데 빅4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감사인이었기 때문에 입장이 어렵다. 우리는 또 가치평가 그때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입장이 당사자가 돼서 어렵다. 그렇게 그 얘기들을 하셔서 그러면은 빅4를 그 빼고 보다 조금 포괄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계신 그 등록회계법인 협의회 이것은 그 사이에 이제 변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회계법인들이 종전에는 규모별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이 등록법인 회계법인은 굉장히 이 외관법상 의미 있는 조직입니다. 이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면
한국에서는 이러이런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그 보다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들로 구성된 데가 등록회계법인 그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장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입장에 계시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인의 그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그 한국 경제가 이 내경하고 이제 서로 1, 2위를 다투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 문제에 관한하는 한국 경제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논설위원님이 바로 유병윤 논설위원님이신데 회계학 가지고 이 석사학위를 하셨던가요? 예, 그렇게 경영학과를 나오신 그런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그 저희가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적당히 인사 기회를 못 드릴 뻔했네요. 소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표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4시 반까지가 4시 10분까지네요. 일단은 지정 토론 및 보충 답변 이렇게 돼서 하고 객석 토론은 나중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 37분이죠. 37분에서 4시 10분까지를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네 분의 그 의견을 10분, 막 9분 내지 10분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객석 토론 기회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패널 토론 총괄적인 또 보충 답변도 홍 교수님이 이제 발표자 입장에서 좀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얘기 시작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살짝 넣으면 저희 이제 좌장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 삼바 사태에 당시에 제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의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뭐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그 새벽 3시에 끝나기도 하고요. 식사도 그냥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 제가 회의를 저희가 한 5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저는 아까 그 발제에서 홍 교수님 얘기에 1차적으로 주석 공시 미흡으로 해서 나왔던 그때까지만 제가 이제 감리위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에 세부 내용에 대한 또 그 회계 위반 문제로까지 발전된 것은 제가 감리위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일부 미완성된 부분에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아까 그 옵션의 가치, 그래서 그것이 뭐 단독 지배냐 공동 지배냐 이런 그 문제 다룰 때에는 엄청나게 저는 단독 지배다. 그거 옵션이 내가 인더머니 마켓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또 저하고 같이 옵션에 대한 이해 도에서 제가 석사 논문을 홍 교수님 석사 논문을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가지고 회계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옵션 회계에 대해서는 나도 남 못지않게 공부를 한 입장인데, 상대방에서 옵션 회계 가지고 계속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아주 대립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그분이 또 중요한 위치에서 회계의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각설하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열띤었던 그 당시를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토론자로 이제 모시는 거는 순서대로 하죠. 뭐 조성표 우리 경북대 명예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의 조성표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기용 교수님 말씀하신 연표에 보면 2018년 7월에 증선위원회에서 심리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회계학회장 된 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문가들이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특정 신문에서 어떤 교수님이 회계학 교수님이 아닙니다. 어느 대 아무개 교수가 의견을 냈고 막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엔 또 어떤 정도가 있냐면 낸 사람 누구는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동문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안 되겠다. 사실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전문가들이 무슨 돈으로 매수가 돼서 이렇게 금감원에 의견을 낸 것처럼 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또 그것도 그분이 다른 전공 교수님이기 때문에 또 뭐 회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우리가 원칙 중심 회계를 구현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회계학회가 그 당시 나섰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경제 2018년 11월에 냈던 건데요. 그래서 이때 뭐 교수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계 학회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게 원칙 중심 회계 위기가 왔고 삼배 사태에서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옳다 그러다 이건 없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요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네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이 네 가지는 원칙 중심 회계 특징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협업을 통한 기준을 제정한다. 그래서 각 나라가 못한다. 두 번째는 원칙 중심 기준 체계이다. 연결 재무지표 중심이다.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때 삼바 사태는 이 네 가지의 특징에 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해석은 누가 하느냐? IASB가 하느냐? 감독당국이 하느냐? 전문가가 하느냐? 회계업계가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사실은 감독당국이 이 질문을 독점하려고 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에서 회계 처리의 정당성, 감사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할 수 있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실질적 관계 판단,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중심에서 아까 이슈가 됐었던 종속회사이냐 관계회사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정가치 평가는 정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원칙 중심의 특징을 여러 가지 그대로 그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원칙 중심에게 위기가 오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원칙 중심 회계는 그 개념적 기반만 제거하면 이걸 가지고 경영진과 감독당국에서 탄력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계 기준도 법규 중에 하나인데 각국의 사회법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규와 회계 기준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사회법규가 원칙 중심 법규이고 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사회법규는 원칙 중심이고 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인데 하부 기준이 규정 중심이기 때문에 위에 이를 관할하는 법규가 원칙 중심이라서 큰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 융통성 있는 원칙 중심인데 위에 상위 법규들은 규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가 참 이런 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칙에 충실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감사인들은 전문가적 의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는지, 또 감독 당국은 회계 원칙에 충실하게 공정 감리를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원칙 중심이라는 걸 처음 겪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계 기업이나 감사인들이 불안해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회계 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에서 어떻게 감사라는 적법한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한국회계학회에서 원칙 중심 회계 정책 방안 세미나를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회계학회가 이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5번씩 한다는 것은 이렇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 회계 세미나를 주관한 것이 지금 현 한종수 회장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준을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기준 감독위원회, 기준 설정위원회들을 방문을 했고, 마지막 5차 토론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회계학회 세미나를 가보면 이 전만 해도요,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셔도 소개도 안 합니다. 우리는 좀 그분들을 소개해주고 좀 띄워주면 좀 좋겠는데 소개도 안 하는 그런 우리 회계 보스성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막 7명들 지역구 의원까지 모셔서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영국 FRC의 부원장이었던, 이 회계 규제하는 부원장이었던 폴 조지라는 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또 강연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후원 기관은 되게 빅4를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빅4 이외에도 우리 신한회계법인 우리 최종만 대표님 계시고,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우리 유 국장님 그때부터 마켓 인사이트 부장을 하셨는데 하셨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3차 원칙 중심의 기업할 때 이때 제 기억으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근서 대표님께서 그 당시 성도이연 회계법인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서 정말 고마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이 세미나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사한 영국의 FRC 원칙 중심 회계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심사 절차를 보면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서 FRC 스태프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건 사전 심사입니다. 심사를 해서 기업 설명이 유효한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설명해서 그 타당하면 종결을 시키고요. 서로 합의를 합니다. 공시가 수정되든지 제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2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리뷰 그룹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FRC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2단계 리뷰 그룹은 누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 FRC에서 지배구조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니까 FRC 임원이 2분이 들어오시고요. 3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패널, 여기 FRRP라고 되어 있죠. Financial Reporting Review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 전문가 25분이 있는데 우리는 감리위원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 25분 중에서 3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패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RC 직원은 2명, 3명이 돼도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5명, 6명, 7명이 됐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기업과 합의를 하면은 회계 처리 기준을 인정하든지 수정을 하고, 미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8년 경우만 보겠습니다. 220개 기업을 심사를 해서 101개 기업, 절반 정도 기업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해가지고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공시를 설명이 납득이 되든지 공시가 수정이 되든지 해서 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기업은 매년 1개 내지 2개 기업이 2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소송으로 넘어간 기업은 한 개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다 합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2018년 관련 통계는 기업 공시서류 통계가 아니라 이건 감사인 통계인데 뭐 이제 그것도 약간 139건의 감사 보고서를 통계해서 징계가 일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심사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아까 우리나라 똑같이 규칙 중심 사회 법규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인데 여기도 2단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 DPR은 민간 감독 기구입니다. 여기 민간 감독 기구에서도 제가 써 있습니다만 인포스먼트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년 120개 내외의 기업을 심사하면 대개 20개 내외의 오류가 20% 내외의 오류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합의하든지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티어 2로 넘어가는데 티어 2에 가서는 이건 연방금융감독청, 이게 연방기구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하는데 이 독일에서는 쉽사리 회계사나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쳤는데 네임 앤 쉐임이라는 자기들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명성을 유지하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명예적인 어떤 처벌을 하지 뭐 구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이나 그 독일의 심사 제도는 원칙 중심 회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FRC나 그 독일의 심사 제도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감독 당국과 기업이 협동하는 체제다. 뭐 찍어 누르고 감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는 체제다. 두 번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수정할래 안 할래 서로 합의하고 안 되면 또 전문가한테 넘기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오픈니스 개방성 있게 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첫 번째는 해석은 당국이 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 감리보다는 사전 심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 사후 사전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보가 이용되기 전 사전 심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공시가 되고 어떤 사건이나 위험이 감지됐을 때 사후에 감리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감리보다는 사전 심사가 먼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스태프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냐면 아니 사전 심사를 해서 통과됐는데 사후에 무슨 분식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근데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도 병이 날 수 있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사전 심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사의 목적은 적절한 기업 보고와 공시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뭐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의 질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심사나 감리, 우리도 이제 사전 심사, 사후 감리를 이렇게 운영해서 사전 심사 많이 늘었는데요. 2024년 금융감독원의 심사 감리 운영 계획 기본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빈틈없는, 엄정한. 그래서 탄탄한 회계 감리 체제를 확립한다. 빈틈없이 심사 감리를 한다.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검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단속하겠다. 이런 느낌을 줘서 좀 더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원칙 중심 회계의 회계인의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미국 회계학회에 가면 이 글로벌 게더링이라는 모임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회계학회장들이 오니까 전 세계는 회계학회장들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래서 밥 주면서 얘기를 시키는데 거기에 가서 이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리사 잭이라는 분인데
영국 회계학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책도 저는 몰랐는데 번역돼 있더라고요. 회계와 사회, 그래서 사회 구조에서 회계에 관한 그런 책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도 원칙 중심 회계를 도입했는데 원칙 중심 회계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 딱 얘기해요. 인테그러티라고 얘기해요. 인테그러티. 그래서 참 우리가 원칙 중심 회계가 이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리즘. 우리가 전문성이 회계사도 그렇고 회계 기업도 그렇고 단단한 전문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인테그러티를 통해서 정말 성실하게 원칙 중심의 회계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토론을 이제 첫 번째 모셨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발표에서 그 아까 11쪽 페이지 자료가 역시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바이오로직스의 삼성 바이오의 회계와 관련된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왔다 갔다 있었다 하는 그런 그 본봉 얘기가 하나 눈에 띄고요. 자료 준비를 잘해주신 것 같고 지금 토론해 주신 우리 조성표 전 학회장님은 그 당시에 학계에서 얼마나 원칙 중심 회계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계에서 움직였다. 사회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해외 출장까지 그때 잡으시면서 하신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우리 변호사이면서 법전원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개받은 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태준입니다. 예,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그 상법하고 이제 금융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그 다들 이제 그 회계 전문가분들 이제 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토론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률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법적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로 외관법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이제 그 제일모직 간의 이제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게 이제 있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형법상 이제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꼭지로 이제 이 외관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원칙 중심 회계라는 이제 우리 회계학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법적으로도 과연 이 원칙 회계 기준을 뭔가 이렇게 이제 원칙 중심으로 바꿨을 때 과연 이 위반 사건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법원의 심사 기준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그 의미 있는 이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법적으로는 이 외관법에 관한 한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큰 쟁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계 기준을 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관련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고 하나는 이제 그 위반 여부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건 이제 형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당사자들이 회계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감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위 공시 그러니까 거짓 공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쟁점인 건데
먼저 이제 이 회계 기준에 과연 이게 이제 위반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자 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방금 우리 그 토론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재량의 여지가 많고 또 판단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수사 당국이든 법원이든 결국 사후적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재량의 여지가 많고 판단의 여지가 많다는 거는 사실은 사후에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제 사후 편향성에 의해서 뭔가 사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이제 많다라는 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뭔가 사후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왜 지금 봐서는 이런데 왜 과거에 이렇게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 심사 기준으로서 이걸 과연 이 외관법 상의 이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걸 어떻게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 하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법원이 상당히 이제 신중한 이제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쟁점은 우리 발표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세하게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부분인 거죠.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석에 공시한 콜옵션에 관한 사항이 왜 이러이러한 사항들도 너네들 공시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쟁점인 거고 이제 201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당사자인 이제 회사 측이 단독 지배력을 쭉 인정하다가 이걸 이제 지배력 상실에 관한 이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이걸 이제 기존에 이제 연결법 이제 회계 처리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분법 대상으로 이제 이걸 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느냐? 원래부터 너네는 단독 지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 발표자분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다라는 쪽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은 이제 또 회계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또 견해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과정에서 이거를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했을 때 그게 과연 이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원칙 중심 회계 기준 하에서 이걸 회계 기준 위반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이 원래 이제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의 어떤 의의에 반한다라는 거죠. 뭔가 그 외부의 국내 굴지의 이제 회계법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로펌들의 자문들을 거쳐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엇갈리는 어떤 판단의 영역에서 어느 하나의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과연 이걸 이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단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형사 범죄라는 거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검찰의 증거를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이제 무죄로 본 거는 상당히 이제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적합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거짓에 대한 어떤 고의성인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 이 지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우리 사실관계를 보면은 상당수의 국내 굴지 회계법인들이 다 상당수가 관여가 돼 있고 또 국내 굴지의 이제 로펌들도 이제 관여가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자문 과정과 이런 데서 과연 허위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했는지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죠. 이게 그런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회계법인들이나 로펌들은 말 그대로 명성을 먹고 이제 사는 건데 그런 그 국내 굴지의 이제 자문
전문가들을 사이에서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허위로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렵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고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이건 이제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을 과연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상법 쪽에 이제 법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이제 하에서 이런 이제 회계 기준 위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사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를 이제 던지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많이 긴 문장으로 써주신 거를 요약해서 지금 잘 우리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우리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요. 예. 저는 회계법인 현장에서 감사를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그쪽 측면에서 주로 감리와 관련된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삼바 사건 나오면서 저희들 업계에서는 201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IFRS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별 로컬 회계법인들, 빅4를 제외하는 회계법인들이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한 서너 개 큰 로컬 회계법인 모여서 성균관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연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First Adoption 첫 시간에 IFRS First Adoption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진행한 게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 당시로는 저희들 업계에서는 IFRS가 도입되는 회계사나 회사의 어떤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회계법인들이 공동으로 첫 번째 연수를 신청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저희들이 그 IFRS 하에서 감독 당국의 감독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번 삼바 사건이 굉장히 저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미 몇 번 우리 홍경 발제자분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감독 당국의 감독하는 관점은 아직까지 규정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저희들이 지금 삼바 사건이 예를 들었을 때 2012년이나 201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정보를 감사원들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추가해서 그 당시의 회계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업이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회계 원칙에 충실한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동의한다면 그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동의가 안 된다면 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한정하게 되겠죠. 판단하는 시점은 그 현재 시점 2012년이나 2014년에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감리를 받아보면 감리한 시점에 지금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버하인드 사이드 이펙트가 작동을 해요. 감리하는 시점 2022년이나 2019년에 현재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왜 이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그 시점에 이렇게 판단했냐, 이렇게 지금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런 정보가 있다면 충분히 이건 잘못된 처리로 판정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버하인드 사이드스로 얻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실무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느냐?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그 당시에 적용하던 통상적인 감사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판단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정을 적발하려면 가능한 부정 적발 방법은 사후적으로 한 10가지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감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법은 10가지가 되는데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서는 어떤 부정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정보나 재무제표의 자료들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감사하기 때문에 10가지 모든 가용한 감사 기법 중에서 통상적으로 서너 가지, 많다면 5가지. 그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사 강도를 적용할 거냐는 감사인이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은 경우에 저희는 5개의 가능한 감사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데 지금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10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으면 적발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실무에서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입장에 답답하죠. 그 당시는 알 수 없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아까 안 교수님이나 홍경 교수, 안 변호사님이나 홍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의 판단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지난 시점에서의 판단을 갖고 들이민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걸 IFRS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되냐? IFRS라는 제도 자체가 물론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다양한 법규 환경에서 법규 환경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적용하려니까 규정 지문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을 주고 그 원칙에 충실하다면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법은 회사나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전제하에서 출발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게 사회 규범이 상위 규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한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소급해서 거기다 끼워 맞추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감독 당국 입장은 굉장히 우리 원칙 중심 회계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인들이나 회사가 무조건 보수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회계 처리나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우리나라 아까 우리 조석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국의 FRC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고하는 형태죠.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기능인데 우리나라의 감독 당국의 감리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사전감리에 대한 통보라든지 사전감리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사후감리에 비중을 둔다. 아까 얘기한 감독 2024년에 감리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수사죠. 감리가 아닙니다. 수사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광현 회장님께서 빅4 법인 섭외했는데 좀 동의 잘 안 나오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감독 당국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업계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법인은 현재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신고 필요돼서 적격하다고 패스가 돼야지 등록할 수 있어서 현재 41개 회계법인이 등록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이라는 건 Registered with 금융감독원이에요. 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라이센스된 회계법인들인데 그 중에서 빅4를 뺀 37개 회계법인 중에 35개 회계법인이 지금 등록법인 협의체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점을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내지는 빅4를 제외한 로컬 법인이 하도 품질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한 공동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위해서 재작년 9월 달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공동 투자를 통해서 아시오라는 자동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번 2023 회계연도 감사에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회계업계 품질 제고를 위해서 감자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 조직이라는 걸, 협의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감독 당국의 금융 그 위원회 그리고 금융 감독은 제가 다 인연을 가까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접촉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위에 분이 아니면 중간 팀장이라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또 다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는 것은 좀 입장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또 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하여튼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등록법인 협의회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유병현 논설위원님께 지정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고개가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당시 그 삼바 사태 때 현장에 데스크로 있으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칙 중심 회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실질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재량권을 줘놓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애매모호성의 모든 책임을 기업한테 떠넘겨서 그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조치다. 돌이켜 보면은 당시 원칙 중심 회계를 가장 잘 활용한 건 정치권이나 검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 원칙 중심 회계의 그 기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의도대로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순실과 그런 조사를 하면서 어떤 삼성 때려잡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비등했던 시절인데요. 그 바닥권인 한국 회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IFRS를 들여온 게 금융당국인데 여기서 또 금융당국이 수년 전에 자기네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적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을 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분식이라고 다시 말을 바꿈으로써 IFRS의 신뢰를 굉장히 스스로 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검찰은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당시에 사회이사를 하던 조그만 자산평가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 관련 회계법인의 하청을 받아서 100몇십만 원을 받고 일정 부분 바이오 에피스 쪽에 자산평가를 해준 게 있는데 그 조그만 회사가 검찰에 압수수색만 한 서너 차례를 당하고요. 그 대표가 수차례 끌려다니면서 검찰에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가 삼성증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삼성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를 자백을 하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IFRS가 오히려 굉장히 활용을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회계 전문가분들이라고 하기보단 전문가 집단의 조금 책임감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당시 원칙 중심 회계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이를 유린하고 재단하는 상황에서 비록 일부 저희 조성표 교수님이나 홍경 교수님 같은 분이 용기를 내는 발언을 해주셨지만 총합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더군다나 원칙 중심 회계에다가 바이오 회사의 특수성까지 감안한 그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작년에 일본의 원자력 처리수 방출 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 그래도 과학자 단체 관련 단체들에서 종합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해소를 해주고 그랬는데 물론 과학이랑 회계랑은 다른 분야가 있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거를 사법 검찰의 모든 소송으로 몰고 갔을 때 굉장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반 기업들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금융 당국 입장으로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해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회계 전문가 분들이 다소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결국 원칙 중심 회계가 굉장히 재단을 당했고 회계가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그래서 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제3 삼바 사태에 대해서 기업들이 떨고 그러면서 원칙 중심 회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늘고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전문가 집단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고 조금 더 총체적인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게 건건마다 모든 소액주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모든 게 법원으로 가서 사법적인 잣대에 대해서 무지한 검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법적인 잣대에 대해서 판결 결론이 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유 의원님 지금 논설문은 이렇게 이제 쓰시고 또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회계학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회계학계가 그냥 심도 있게 사실은 회의를 5번씩이나 하면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원칙 중심 회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세미나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전임 회장님이 그 당시 회장님으로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는데 홍기용 교수님 이 자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칼럼을 수분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단만 이렇게 맞을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쓰셨지만은 사실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해서 또 당사자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견이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배경이 있다 하는 거를 주요 우리 대학들의 스카이 대학들 교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서를 다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안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고심해가지고 쓴 게 600페이지랍니다. 판결문이 1심이. 그리고
외관법만 해가지고도 그래서 여기 자본시장법 아까 뭐 배임 형법상의 얘기까지 이제 해서 하면은 1,500페이지요? 예, 그렇게까지 했고 저도 이번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저는 판결문 그 요약본을 입수를 했어요 사전에. 그래서 보니까 항목이 11개 항목인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전부 다 무죄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찰의 그 과도했던 그런 논리를 다 깼어요. 그래서 100% 무죄로 나온 거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야 차제에 한번 우리 재론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 이제 마쳤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저 보충 답변을 발표자 하시는 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하기 전에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먼저 플로어에 계신 분 의견을 한두 분 듣고 그리고 합쳐가지고 우리 발제자의 그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마이크를 좀 마이크가 좀 길게 눌러주세요. 들어왔어요? 예. 오케이. 예. 예, 저는 유희찬 회계사입니다. 현재는 네. 이제 DRB 동일이라는 회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이슈를 그 회계 관점이 아니고 근데 일반인이 바라보는 상식의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거래를 보면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이 절반을 저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 주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사실은 콜옵션이 행사되고 나면 갖고 있던 주식의 이제 절반을 보유하는 걸로 모든 거래가 종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평가 회계처리를 하든 상관없이 이 자산이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근데 단지 이제 감독원 주장대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자산을 같은 주식을 부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가로 평가하고 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가로 평가해서 마치 이게 자본 잠식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회계 기준을 떠나서 그대로 감독원 기준대로 적용했을 경우 상식하고 안 맞는다. 이게 왜 이슈가 안 되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감독원 기준대로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 치더라도 현실에는 발생할 수 없는 거래니까 상황이니까 경제적 실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IFRS 기준으로 따르더라도 주석으로 상황이 이런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본 잠식으로 보이는 거는 회계 기준을 그냥 스트릭트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좀 호구의 숫자가 보이는 거일 뿐이다라는 게 주석에 공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얘기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케이. 예. 그 이론적인 측면 우리 발제자가 이따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옵션에 대한 얘기를. 그다음에 다른 혹시 질문이 플로어에 하실 분이 계세요? 오케이. 그럼 따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 나온 그 지정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 나온 한 분 토론 같이 해서 발제자의 그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칼럼을 2019년 1월달에 썼는데요. 제가 그 칼럼 속에서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고서 같이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저도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뭐 원칙 중심 회계니까 이런 걸 이해해달라 이런 칼럼이 아닙니다. 구체성 있게 들어갔고 문장 하나하나당이 사실은 정말로 그 하나 빼기 어렵게 저를 쓴 이유는 요번 준비할 때 이미 제가 다 돼 있어서 준비하기 쉬웠는데 엄청난 내 나름대로 했고요. 제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박사 논문이 이쪽 분야의 회계와 세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100페이지인데 하도 또 답답해서요. 죄송합니다. 이 칼럼 쓰고 제가 쓴 거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법무법인에서 제 걸 다 검토했을 거로 보이고 그런 내용들을 제 거를 제가 100페이지 정도 해당되는 걸 보내줬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그때 있던 내용들이 이 판결문에 아니 제 거를 반영했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그 조문까지 이 문단까지 거의 같다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제가 돈 받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예, 뭐 거기 의뢰받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무법인에도 보내줬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대학교에서 1km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경영대학원장 하면서 경영대학장도 같이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스 아무래도 불러가지고 사장들 모셔가지고 특강도 시키고 이런 적도 있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여러 하나 더 설명 아까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 제가 석박사 놓을 때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무론의 아주 중요한 그 챕터를 차지하고 있고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뭐 선물 학회도 있고요. 퓨처스 그 선물 학회 있을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 노벨상 탄 사람이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옵션 프라이싱 모델 지금 아까 말씀했던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요 가정이 있습니다만 모델에 줄 때 부여할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콜옵션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면요 기간이 갈수록 주가가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올라가면 콜옵션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풋옵션은 거꾸로입니다. 이런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줄 때 처음 부여 딱 할 때 값어치가 있으면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콜옵션도요 선물거래도 돈 주고 삽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맨 처음에 줄 때는 그때는 이 가격이 있다면 돈 주고 주지 돈 안 주고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거를 감안을 해보면 처음부터 줄 때에 아니 이거를 그 지배력을 인정하는 게 저는 맨처음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기업의 기준에도 경제 실질이 그래서 계산하게 돼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정식으로 그 브렉시올즈가 만든 여러 모형 중에서 그걸 가장 지금 이게 강력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요번에 그 재판과 모든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발표를 해드렸고요. 지금 우리 이제 단순히 원칙 중심 회계를 어떻게 잘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요번에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그런 지적을 사실은 아까 우리 노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럼이나 곳곳에서 공식적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각 대학의 주요 대학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회계 단체나 이런 것도 이제 찾기는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 오늘 제가 공식적 자료 내는 거는 제가 아직 다 파가 났습니다만 이만한 자료에도 내놓은 자료는 우리나라가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한 요번에 1심에 대한 이렇게 구체성 있게 신문 기사가 기자가 쓴 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학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불안하죠. 이게 다음에 2심, 3심 어떻게 될지는 또 보게 됩니다만 최대한도로 현 상태에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요번에 1심에 나온 것은 우리 회계업계 입장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대다수의 회계학자나 이런 분들의 생각과 거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는 아니라고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증인이 나와서 그 검찰 측으로 얘기한 교수님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그 답변은 이런 그 판결문 내용과 비슷한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논란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판단하지만 어찌됐든 마지막 말씀 끝으로는 이 경영자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단계에서 있었던 그러한 전문가적 독립적 입장에서 한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거짓이나 무효나 뭐 고의성 있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정말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서는 그분들의 존중을 전문가적 판단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 감리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감리의 방향 그리고 감사의 방향 등 또 경영자의 어떤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인연합회 같은 그런 단체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저희들 활동 사항 중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컨템포러리 핫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저희들 내부 토론 모임을 통해서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고 토론 모임을 통해서 성명서로 저희들이 몇 차례를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지가 그냥 생각한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향이 아직까지도 선진국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요 대학들의 교수님들 의견서를 이렇게 또 꼭 해가지고 그분들도 냈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 저희들 섭외 대상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기가 어렵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걱정 말씀을 해주신 것은 특히 유 의원님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인연합회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 단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명서를 금년에도 다른 이슈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팔러시 믹스로서는 잘못되어진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명서가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만 또 못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인연합회도 어느 단체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그러면은 저희들 예정 시간보다 한 8분 지났네요. 저희도 오늘 순서를 일단 마치고 사회자한테 이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총괄 사회자